네. 네, 저는 일단 주길제라고 하고요. GS 리테일에서 플랫폼 구조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MSA 개념하고 MSA의 장단점, 그리고 MSA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들,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할 때 고려할 점이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례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MSA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흘러요. 처음에는 그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은 진화가 안 되는 이제 프로덕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저희 주변에서 종종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게 되면은 비즈니스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제한하는 이제 아키텍처가 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시장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워터폴 방식에다가 이제 모노리식으로 만들고, 온프라미즈라는 뭐 피지컬 서버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그걸 위치시켜가지고 개발을 주로 했다고 하면은, 요즘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기도 하고, 클라우드 위에 동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SA라는 개념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이제 모노리식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모노리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I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위치가 되고, 다오라는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일반적인 3티어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모노리식이라고 보고 있고,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뭐 도메인 기준이든 기능 기준이든 서비스를 쪼개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분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왼쪽은 되게 단순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지만 오른쪽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트워크 호흡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레고 조각을 보시면 돼요. 그 레고가 하나하나의 조각 기능이라고 보시면은 이 레고 조각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큰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요즘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되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요. 각 서비스 도메인별로 기능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뭐 이벤트 페이지나 혹은 어떤 상품 혹은 뭐 메인 페이지 기준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는데, 과거 모노리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기능이 한 몸에 있다 보니까 전체가 스케일업이 되거나 전체가 스케일아웃이 돼야 되는 구조였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 서비스 단위로 기능을 분리하다 보니 그 트래픽을 많이 받는 그 서비스만 스케일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품을 파는 커머스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피지란 결제 모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피지사에서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다른 피지로 교체하게 되면은, 예전에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모듈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변경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다시 배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 서비스 연계되는 서비스만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방식은 우리가 뭐 신규로 만드는 방식도 있겠지만, 기존의 네걸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이제 고도해가지고 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네거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거대하다 보니까 뭔가 추가 개발하거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MSA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리스크가 크진 않다 엄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저희가 어떠한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았지만 그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모노식으로 개발을 하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던 빨리 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서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모노식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되게 크게 이제 설계를 하고 크게 디자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리스크가 좀 큰데 작게 출시를 해가지고 변경될 부분을 변경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기에는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발자분들이 최신 기술을 다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폴리그락이라고 하나의 서비스에 다양한 언어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노리식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노리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하나의 서비스의 버전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모노리식은 전체가 하나의 버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결국 비즈니스에 민첩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산책도 가고 한강을 다니기도 하는데 이 자전거라는 제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약 893개 이상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자전거라는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드는 코드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 채택을 하실 때는 되게 간소화가 돼야 되고 좀 시도를 해봐야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모노로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스프링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뭐 다른 기술을 적용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그 어떠한 특정 기능은 뭐 자바 베이스보다는 파이썬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도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이제 실험을 하거나 시도하기에는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흔히들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하찮선 면에서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어떤 신규 기능을 개발했을 때 기존에 덧붙이는 방식도 있겠지만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버그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체에 대한 배포보다는 지역적인 배포라든가 지역적인 버그 패치가 가능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유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차성 감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 서비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복잡하진 않아요. 하나하나가 이제 보이니까 복잡한 건데 서비스 기능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쪽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회원 정보만 관리를 하고 이쪽은 오더만 주문만 관리를 하고 여기는 상품 정보만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서비스는 복잡하지 않은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노리시스도 마찬가지지만 데브옵스 접근 방식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실험을 해보고 실패도 하겠죠. 저희가 맨날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패도 하고 빨리 배우고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강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비교하는 게 이제 모노리식이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가 옳다. 모르는 식은 구식이다. 이런 관점은 되게 위험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노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팀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되게 적합해 보여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크지 않고 3티어 구조에 적합한 경우, 그리고 혹은 팀이 작거나 개발자가 어떠한 그 일부 기능들을 구축하도록 정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뭐 다양한 랭귀지 쓰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 기술 스택이 평준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되게 유리할 것 같고, 프로젝트가 되게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고 빠르게 개발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노리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모노리식으로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하시고 반응을 보고 성장 가독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성공을 하고 많은 트래픽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경쟁이 심화되고 실제 경쟁사가 어떤 기능을 내놨을 때 우리도 빨리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기술 스택이 다양해야 될 때,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만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그 많은 스택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 진화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기술 부채를 피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노리식도 나쁜 아키텍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노리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소셜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모노리식이에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이유는 워낙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죠. 다지만 뭐 그 트래픽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데이터 유출 위험이 또 높잖아요. 개인 정보도 많이 있고 개인이 올린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각 서비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은 네트워킹 구간 내에서 좀 약간 큼직큼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른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해주는 이제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솔루션이다 보니까 고객사가 이제 솔루션을 구매하게 되면 뭐 설치도 해줘야 되고 뭐 사스 모델로 제공해줘야 되고 메인터넌스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리 오버헤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통신의 네트워크 보틀렉에 대한 비용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노식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커뮤니티가 많은데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는 되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서비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잘 구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아키텍처 구조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라고, 저희가 이제 뭐 국내에도 이제 저희 텔레콤 쪽이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저희가 택시 같은 거를 부르는 서비스죠. 이 경우에도 초기에는 어떤 소비자가 이제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됐을 때는 운전자를 검색하고 기본적인 뭐 채팅을 하고 그 오더에 대한 처리를 하고 결제하는 거고, 그 지역도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했기 때문에 되게 뭐 대단한 그 아키텍처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노식을 만들었지만 점점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미국 전역의 서비스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반면에 또 새로운 기능도 출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 모노리식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베라고
실제 그 옥션 같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실제 소비자랑 타 소비자를 연계해가지고 비딩을 붙여가지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일단은 활성 사용자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많고 실제 어떤 기능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으로는 이게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하기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변경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고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는 순간 대규모 고도화는 필요가 없고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되는 게 이제 이베이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노리시도 좋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 상황이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물론 지금 저도 이제 뭐 선택을 하실 때 아, 모노리시 선택을 했어요. 지금 당장.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후, 8년 후 그때 어떤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선택했던 거를 8년 후에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변해 있으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이런 논리를 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놀리식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모놀리식은 워낙에 좀 이제 거대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하기에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10년 넘게 쓴 이제 기간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걔를 이제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노리식으로 해야 되냐, 마이크로 서비스 해야 되냐, 아니면 둘을 섞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이제 과거에는 모노리식이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순간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도 사이드 이펙트가 어디서 발생할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문서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연동화처럼 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의 약간 그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좀 분리를 해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 쏟았던 어떤 비용 시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글러 형태로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를 일단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노리식은 실제 뭐 단일 프레임워크, 단일 랭귀지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코드 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게 많다 보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자기 자신의 코드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 모노리식은 이제 단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뭐 회원 가입에 대한 코드를 좀 수정해서 이제 커밋하고 푸시를 하게 됐을 때는 모노리식은 전체가 이제 커밋 카운팅이 올라가는 반면 여기는 그 해당하는 이제 로우만 볼 수 있는 히스토리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해하기에는 서비스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쉬워요. 이미 기능을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디버깅도 어렵고 테스트도 어렵고 노컬에서 개발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모노리식은 심플하죠.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 합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개별이기 때문에 약간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모노리식은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케일업을 많이 하죠. 스케일업을 많이 하고 실제 내가 이 서비스 모노리식 내에서 자주 말하는 게 기능이 10개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2개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안 쓰는 8개도 같이 합장이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리식은 잦은 배포하기가 워낙에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부분들하고 데이터 모델도 이제 각 서비스별로 각자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일 수 있어요. 단점일 수 있고 모노리식을 일반적으로 제가 통합 DB를 쓰고 있죠. 테스트가 어렵고 모니터링도 어렵고 모니터링 반면에 쉽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명확히 있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어디에 적합할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장단점을 구분을 드리면은
일단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점을 볼까 장점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 모노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패키지 구조상 그리고 뭔가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장이 어렵고 하나의 기술만 써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전역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지만은 일단은 각각의 서비스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도 서비스를 이제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서비스 메시를 도입하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위 개발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아키텍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안적으로는 되게 약해요. 물론 이제 같은 VPC 내에서 서비스가 있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서비스가 뭐 같은 VPC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엔 네트워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많을수록 뭐 어떤 인스턴스가 많을수록 진짜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에포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이 싸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찾아보니까 그 어떤 외국 분이 이제 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모노리시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 일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일단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멤버 수가 많냐 적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팀이 존재하지? 만약에 내가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뭐 회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문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뭐 방송을 내보내는 팀이 있고 하면은 그 한 팀이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작업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 한 개 이상을 쓰느냐 그런 관점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벤트 소싱, 사과 패턴, 뭐 서킷 브레이커, 뭐 CQRS, 뭐 DDD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같이 하는 멤버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 우리는 그냥 모노리식이 맞겠네. 아니면은 모노리식이 아니라 약간 분산된 형태의 모노리식을 만들면 되겠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겠네. 라고 이제 간단하게는 볼 수 있는 이사결정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게 전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패턴에 대한 어떤 자료인데요. 이렇게 그레이로 제가 표시한 것들이 보통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거의 쓰는 패턴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디스커버리에 있는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라든가 서버 사이드는 둘 중에 택일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쓰긴 하지만은 거의 여기 표시된 것들의 대부분의 패턴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라는 입장에 처하시면은 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어떤 패턴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지 해소가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DDD 방식으로 도메인 단위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운드드 컨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쪼개야 된다. 그 조직도 뭐 투피자 팀이나 원피자 팀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기능으로 정의를 하고 각 비즈니스 단위로 쪼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질문 리스트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회원 가입으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로그인으로 만들고 로그아웃으로 만들고 그렇게 각각의 기능으로 쪼개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거를 묶어가지고 유저 관리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유저 관리로 만드시는 게 맞아요. 이게 유저 관리로 만들어도 점점 많아질 텐데
그렇게 더 세분화되게 쪼개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단위로 일단은 보시고 크게 일단 보신 다음에 그 단위로 일단 한번 이렇게 선을 경계를 한번 거보세요. 내가 만든 서비스의 비즈니스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주문이면 주문 단위로 하나 만들고 고객 관리면 고객 관리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비즈니스 중심인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짠 코드가 나 정말 코딩을 잘해. 나 뭐 한 번에 뭐 되게 어려운 것들도 내가 쫙 해가지고 뭐 실제 뭐 오브젝트 다 분리해가지고 클래스 잘 설계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코드가 올라간 프로덕이 돈을 못 벌어요.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한 행위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나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기술,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들도 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점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네. 재고 관리도 해야지. 뭐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주문도 해줘야 되고 배달도 해줘야 되고 장바구니도 있어야 되고 뭐 회원 관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단위로 쪼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실제 이걸 가지고 IT적인 기술이 없는 어떤 현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바뀌어도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도메인을 쪼갰으면은 좀 더 들어갔을 때 그 도메인 하나의 큼지막한 도메인 하나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쪼개질 수도 있고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은 큼직한 도메인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어떤 게 더 비즈니스가 더 유연할 수 있을까? 시장 상황이 변화됐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질의를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그래야지 실제 완성됐을 때 만족감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뭐 많이들 고민하시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실제 MSA 뭐 책을 보고 인터넷 서칭을 하고 봤는데 각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지 분리하지 않으면 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건가?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게 되면은 분명히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길 텐데 이거는 낭비 아닌가? 그러면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5개의 서비스, 3개의 서비스가 서로 엮여야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사가 패턴이 있어요. 사가 패턴도 이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실제 클레어그래픽을 보게 되면은 얘는 오더라는 서비스가 있고 커스터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트랜잭션이 묶여 있는 거고 묶여 있을 때 이제 오더라는 서비스가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오더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커스터머 서비스의 오더는 안 되고 오더 쪽에서는 다시 뭐 롤백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호출한 쪽에서 기억을 하고 그거를 다시 롤백 처리하든가 취소 처리하든가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 사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워크플로우라는 개념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용자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그걸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프로세스가 결제 그 장바구니에 된 상품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결제를 하게 되면 피지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류 쪽에 전달해 가지고 이제 배송 준비를 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연계되는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연계되는 서비스가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더라도 트랜지션 관점에서 하나로 묶여야지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뭐 하나가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뭐 결제, 오더, 결제, 물류
이렇게 콜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서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은 얘가 야, 여기 실패했으니까 이거 취소할게, 놀백할게 다시 또 역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서비스가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모노리스처럼 DB에 다 맡겨놓고 뭐가 에러가 나면은 자동으로 놀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 서비스에서 일로 가는 순간 이미 떠난 거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식을 그 서비스마다 이어지는 거에서 이 중앙 저점에 있는 것들이 처리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 뭘 하나를 두고서 얘가 여러 개에 대해서 간장을 하고 여기서 하나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를 얘가 처리를 해줄 것이에 대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거는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 사과를 선호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인지하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QRS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실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커맨드 방식인데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 거랑 리드 하는 거랑 이제 명령어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서비스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고 접근이 안 되고 하면은 뷰를 만들어요. 뷰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니드는 거기 통해서 하고 크리에이션이나 인서트나 업데이트 델리트 할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점이 또 있어요. 이제 뷰테이블을 보니까는 지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 개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각 오더 서비스, 키친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쪼개놨는데 그러면 이게 조인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뷰를 이용해서 조인을 걸었어.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도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통합 TV로 가는 거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건가? 나쁘지 않은 건가?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는 패턴들은 이 어떠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항상 제가 겪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게 되게 약간 RAC 형태로 통합되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다 EAR이나 배치를 이용해서 다 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 컬럼마다 타임스탬프가 있고 EAR 여부가 있고 배치 여부가 또 상태 관리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이 테이블을 보는 사람은 되게 혹해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있네? 상황의 배치가 끌고 가면 상태가 바뀌네? 얘가 가져가면 또 상태가 바뀌네? 아, 이런 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패턴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드가 있죠. 쉐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흔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죠. 단일 데이터베이스 쓰면서 이제 뭐 트랜지션 뭐 조인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단일 데이터베이스 쓰더라도 각 서비스 간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API 주고받는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테이블을 가져갈 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뭐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쉐어드라는 거는 그걸 풀어놨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로 운영이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만 덧젖이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얘가 막 여기 다 이쪽 영역까지 다 조인 걸고 커리 걸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DBMS는 하나인 거고 실제 어떤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증가하겠죠. 그럼 약간 반, 반전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앞에 설명했던 패턴 대비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사가가 맞는지 시큐어스가 맞는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굳이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프론트 엔드라든가 아니면 실제 다른 이제 서드 파티 다른 사업자한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두고서 노스바운드 영역하고 사우스바운드 영역을 분리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API를 다른 기업한테 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간편 되게 심플하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는 이제 인증이라든가 뭐 디프레스 토큰, 뭐 JWT 이용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 구현을 하고 이용하는 틀을 가고 있고요. 결국 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실제 클라이언트 하고 뒤에는 이제 백엔드 서비스들을 이제 중간에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네스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실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프로덕트 서비스가 있고 뭐 추천 서비스가 있고 뭐 사용자 서비스가 있고 뭐 회원 관리 서비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 어떠한 표준화되는 규격서를 기반으로 하나의 물리적으로는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실제 URL적으로는 주소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슬슬 이제 API 명세서를 봐도 하이라키 구조로 잘 되어 있고 이걸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하기에는 되게 유리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패턴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모놀리식에서 뭐 다른 서비스를 다른 쪽 시스템을 콜할 때는 중간에 저희가 뭐 L4를 둔다던가 아니면 뭐 S7을 더 가지고 라우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어떤 그 라우팅 할 수 있는 실제 L4나 S7에 두는 게 되게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서비스 A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이 A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B라는 서비스를 찾아서 호출할 수 있을까? 혹은 C라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그 호출을 하더라도 그 B라는 서비스, C라는 서비스가 인스턴스가 하나일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노드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서버 사이드는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서 그 화면에 보시면 서비스 A라는 인스턴스가 이제 부팅이 다 되면은 서비스 레지스트리한테 알려줘요. 저는요 서비스 A고요. 제 IP는 이렇고요. 포트는 이래요. 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B도 그렇게 등록을 하고 C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 가지고 해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제 A, B, C를 호출해야 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물어봐요. 야, 나 지금 서비스 A를 콜할 건데 어디로 보내면 되지? 하면 이제 라우터가 그걸 알아서 그냥 밸런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지스트리가 필요하고 중간에 라우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과연 제가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을 구현하고 이걸 넣었을 때 이 패턴이 맞는지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커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라우터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레지스트리는 있어요. 그리고 A, B, C가 구동이 되면서 나는 뭐예요? IP는 어떻게 되고 포트는 어떻게 되고 이제 등록을 하죠. 그러면은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을 보게 되면은 실제는 이게 유레카하고 니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내에 이제 니본 클라이언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서비스 레지스트리한테 쿼리를 해요. 나 A라는 걸 콜할 건데 이 A라는 인스턴스 한 뭐 세네 개 중에서 내가 현재 호출할 수 있는 IP나 포트는 뭐야? 일부 쿼리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직접 콜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 네트워크 호흡이 적어져요. 중간에 라우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호출하시는 구조가 때문에 호흡이 적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각 코드 내에서 실제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그 노직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스프링은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저희가 뭐 노우제이에서 이용한다든가 파이썬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똑같은 솔루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코드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서비스 메쉬라는 사이드카 패턴이 나온 거고요.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사용하는 게 실제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랭귀지가 자바인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인 거고 내가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인 유레카하고 리본을 써가지고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랭귀지를 도입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쓰셔도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상황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패턴이 있고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는 실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비스 B가 장애가 발생을 해서 뭐 응답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빨리 얘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빨리 장애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미리 이제 그 예외처리를 해놓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더 이상 호출이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 패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로즈드가 초기 상태예요. 그래서 클로즈드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상태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B라는 서비스에서 갑자기 뭐 에러가 많아지네. 그래서 내가 정했던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커서가 오픈이 되거든요. 오픈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조치하기 전까지는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은 실제 그 예처를 해놓은 코드 기반으로 이제 리스폰스를 주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메쉬를 이용하더라도 예외 처리는 제가 코드를 넣어야 돼요. 예. 보통 이제 그 뭐 사이드카 패턴 설명할 때는 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들어가는 뭐 MV 프로시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예외 처리 코드를 다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이미 에러가 많이 발생한 서비스한테 계속 트래픽을 흘려보내는 게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빨리 패스트페이를 만들겠다라고 싶으면 이런 패턴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처벌 에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이제 모노리식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네트워크 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녹음만 보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컨트롤러 들어와서 이 메소드 갔다가 서비스 갔다가 여기에 메소드 갔다가 다오 갔다가 이렇게 쿼리 날리고 이렇게 왔구나라고 이제 로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MSA 방식에서는 각각에 다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AP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API 게이트웨이를 경유해가지고 A라는 서비스를 갔다가 그게 B라는 서비스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B에서 또 C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다 이거를 로그를 다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 개념인데요. 일단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음 받는 API 게이트웨이가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제 1인 거죠. 이 요청에 대한 트레이스 아이디는 나는 1로 만들겠어. 라고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 앞바는 없잖아요. 앞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논인 거고.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서비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는 동일한 거예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한 아빠가 API 게이트웨이잖아요. API 게이트웨이를 써주는 겁니다.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또 다시 다른 서비스 콜할 때는 트레이스 아이디는 동일하게 1로 가고 얘의 아빠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들을 뭐 엘라스틱이라는 거 이거 모아놨을 때는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이런 로고 정책들을 적용을 해야지 실제 어떠한 뭐 장애가 발생하거나 버그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하는데 노직은 이런 메커니즘을 동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FF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뒤에 있는 백엔드를 만들면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넷플릭스가 현재 타겟팅하는 디바이스가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한 150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폰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TV도 있고 PC도 있을 거고 브라우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게임기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들은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뭐 그 화면이 작거나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 특성에 의해 가지고 실제 UX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오토의 UI 하면은 위에는 끼다랗게 그레이 박스가 있고 밑에는 작은 것들이 두 개가 있고 아래는 큰 게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이트의 UI는 큰 게 두 개가 있고 아래는 작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면에 이렇게 USB 배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뒤에 있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API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모노리스 개발하게 되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눠 놨다고 하더라도 UI가 바뀌면 API도 바뀌잖아요. UI 버전이 1.0이면 API 버전도 1.0. UI를 고도화해가지고 2.0 만들면은 API도 2.0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프론트엔드 UI야 API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API는 데이터 관점의 버저닝을 가져가야 되는 존재인 거고 UI는 UI 관점의 버전을 가져가는 존재인 건데 이게 중간에 뭐가 없다 보니까 API가 화면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줘야지 개발하기가 편하니까 같이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B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만약에 오토에 있는 UI가 첫 번째 있는 게 어떤 그 메뉴인 거고 두 번째가 상품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실제 어떤 뭐 장바구니 정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화면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뭐 니켓을 여러 개를 콜해 가지고 만들 주긴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보면은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경우 뭐 셋탑박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 그 오픈되는 커서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 10번의 니켓을 날린다. AC 통신을 한다 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로 줄이고 싶어. 하나의 화면마다 나 API 하나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려면 뒤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의 API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BFF가 각각의 API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UI에 적합해 있는 API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UI 입장에서는 한 번 혹은 두 번의 요청으로 API에 대한 변화도 없이 BFF가 중간에 중재자로서 UI에 맞는 API를 제공해 주면서 현저히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디바이스가 생겼을 때도 다른 UI라고 봤을 때도 그 BFF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중간에 BFF를 저는 항상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웹도 있고 모바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웹 쪽에 대한 BFF 그리고 이제 B2C에 대한 BFF 그다음에 내부 직원이 쓰고 있는 BFF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UI에 대한 UI와 API 게이트웨이의 실제 접점을 맞춰주는 역할로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요. 네. 그 이제 서비스 메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메시가 왜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메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 스택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인스톨가 증가하게 되고 관리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각각의 뭐 네트워크 호흡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우팅을 해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룰을 어떻게 해야 돼? 코드 베이스를 해야 돼? 중앙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항상 이제 컨테이너 쓰게 되면 동적으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IP도 바뀌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다이나믹한 사항의 IP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분산 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서비스 메시 자체는 어 앞에 설명드렸던 서비스 디스커버리, 뭐 노드 밸런스, API 게이트웨이, 뭐 디스플레이 트레이싱, 뭐 서킷 브레이크,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일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 같은 거를 이제 펜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링커드 이스티오, 그러니까 서비스 메시의 구현체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 스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로직하고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패턴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하고 코드니까 코드 베이스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었던 컨트롤 혹은 메소드 위에 디스커버리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 서킷 브레이커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 다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봤을 때는 로직도 있지만은 실제 MS의 아키텍처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발자는 괜찮겠지만 약간의 잘 모르시거나 아직 런닝 커브가 좀 런닝이 부족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신 분들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드니까 나온 게 서비스 메시거든요. 서비스 메시는 비즈니스 로직이랑 아키텍처 패턴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서킷 브레이커 예의 처리는 로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이드카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독일 영화, 독일 뭐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독일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오른쪽에 유모차 같은 거 달고서 이렇게 막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팟을 이제 생성했을 때는 그 팟 내에 그 사이드카라는 이제 엠보이가 항상 이제 주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 메시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아닌 곳에서는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나의 환경이 온프라미스다, VM이다, 이스트 같은 VM이다. 그럴 경우 서비스 메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환경일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환경일 경우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방식, 펜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처음에 설계하실 때 내가 이제 그거를 올려야 되는 인프라 환경이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지 설계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펜 라이브러리는 MSA의 디자인 패턴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디스커버리를 서비스 S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것들도 이제 그 인스턴스가 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도 비즈니스 로직 외에 이것들에 관련된 디자인 패턴에 대한 구현체 코드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로드 밸런스 매트리스 수집하는 거 디스플레이 트레이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사이드카 패턴인 서비스 메시는요. 이 과거 자료예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이번 다시 보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자료라고 보시면 한 3년 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TO 1.2일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는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을 나눠요. 컨트롤 플레인은 실제 관리라는 주체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A라는 서비스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팟이 만들어지면서 엔보이라는 프로시가 이제 같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보이라는 프로시는 실제 서비스 A의 인아웃바운드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요. 항상 엔보이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엔보이 프로스를 거치기 때문에 엔보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디스커버리도 할 수 있을 거고, 폴트 인젝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에서 커서도 이제 얘가 오픈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엠보이한테 이제 눌러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코드로 이 디자인 패턴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물론 복잡하죠. 뭐 컨트롤 플레인도 넣어야 되고 데이터 플레인도 가져가야 되고 엠보이도 주입해야 되고 룰도 설정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걸 담당하는 아키텍트 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안에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나눠서 구분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더 잘 만들고 실제 이 디자인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이제 서비스 메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점은 결국 엠보이가 사이드카로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A가 스프링 부트던 노드.js든 고던 기타 뭐 다른 랭귀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폴리글한테 다양한 언어를 쓰고 싶다. 그러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은 서비스 메쉬를 도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좀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새는 일반적으로 그냥 K8에서 내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디스커버리 정도만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폴트 인젝션이라든가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냥 디스커버리 하면 돼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기능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게 다 필요해라고 하면은 서비스 메쉬를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실제 그 서비스가 구동이 되면서 똑같아요. 파일럿한테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해요. 아까 우리 봤죠? 서비스 레스에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엠보이라는 게 모든 그 판내 네트워크를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서 각 팟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팟에 있는 엠보이한테 다 동기화를 시켜줘요. 이 정보를. 서비스 B가 새로 구동이 됐어. 그래서 얘는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너도 알아야 되겠어. 그러다 빨리 내가 알려줄게 하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B를 호출하는 걸 그냥 서비스 A에서 저희가 뭐 네스트 템플릿이나 뭐 저지 클라이언트 이용해 가지고 그냥 호출하시면 돼요. 호출하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가 엠보이로 가게 되고 엠보이는 이미 서비스 B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된다. 이거를 구성하는 아키텍트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폴트 인젝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폴트 인젝션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나서 보면은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에러 랜딩 페이지가 잘 뜨나? 그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예의 처리가 잘 되고 있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뭐 유닛 테스트 말고 직접 런타임에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발생시키죠. 코드로 에러 코드를 집어넣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장애를 발생시킨 다음에 노컬에서 테스트해 가지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는 노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개발 DV 환경이나 뭐 스테이지 환경이나 프로세스 환경에 갔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장애를 유발시키는 코드를 거기에다가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폴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정의를 해요. 그 어떠한 판 내에 있는 엠보이한테 나는 500에러일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도록 500에러 발생시킬 거야. 야, 엠보이 서비스에 있는 엠보이야. 너는 무조건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들어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너는 무조건 500에러 발생시켜라고 이제 늘 정의해주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콜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B가 콜해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엠보이에 누를 정의한 엠보이에 오게 되면 얘는 그 하부에 있는 서비스를 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500회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B가 예처리했던 부분이 동작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거든요. 실제 제가 노컬이 아닌 뭐 DEV나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환경에서 내가 테스트하기에는 되게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식 고려할 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했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업무 영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분하실 때는 크게 일단 분리하세요. 되게 크게 분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예요. 더 쪼개도 되나? 좀 더 세 번 시킬까? 한 번 더 분리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하는 거. 세 번째까지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분리해 볼까? 고민을 하면서 더 쪼개지겠죠. 그러면 실제 크게 쪼갠 것들 세 개로 쪼개지고 다섯 개가 되고. 그쵸? 여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요새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뭐 EDA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드리브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카프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진짜 이벤트 형태로 이제 호출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 선택의 폭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스트 API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 동기로 이용할 수 있어요. 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동기라는 거는 순차적인 거예요. 내가 요거를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사람이 인지하기가 참 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결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결제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그 순서가 있는 것들은 비동기로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동기 방식으로 이제 네스트 API 형태를 구현해도 되고 반면에 어떠한 뭐 데이터를 표현해 주던가 보여주는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동기 방식의 스레드를 계속 생성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벤트 도핑 방식의 이벤트 방식의 실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 더 편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방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아이고, 예,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아까도 뭐 질문을 보니까 뭐 이벤트 방식을 이용해야 되나요? 뭐 네스트 API를 이용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네스트 API가 맞을 수도 있고요. 이벤트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하거나 대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인 거잖아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넓게 열어놓고 멀리 보면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거 쓰고 저런 케이스 이거 쓰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어자료인데요. 다들 얘기하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크로가 모노리식이거든요. 모노리식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는 미니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 미니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존에 네고시도 없고 새로 만든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미 그 기업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기업의 초반이 아니라 중간에 경력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네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과연 다 서비스 단위에 쪼갤 것이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미니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미니 서비스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일부는 데이터베이스를 쉐어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했던 사람은 서비스랑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 나 이거 마이크로 서비스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표현을 미니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게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계신 경영층이나 이런 분들이 야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야 데이터 분리된 거야? 쪼갤 거야? 서비스 쪼갤 거야? 물어보시면은 뭐 상무님 저희는 받는데 레거시가 있어가지고 일부분은 데이터 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능만 DB를 분리해가지고 만들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서비스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기보다는 미니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다. 중도도 있다. 왼쪽,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있을 거고 쪼개졌으니까요. 과거에 붙여놨던 데이터 쉐어링하는 모델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GS 리테일 와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경영진에서 말씀하시길래 미니 서비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를 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뭐 DB를 분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잘 이제 안 하시죠. 알아서 이제 하겠지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유형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단일 페이지를 소유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UI를 가져갈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UI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뭐 그 뭐가 있었죠? 뭐 그 사이트 뭐 이렇게 약간 뭐 아파치 트리인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UI 리소스를 쉐어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만 별도 만들고 화면을 쉐어하는 형태로 가는
유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죠. 서로 뭐 네스트를 호출하던 간에 뭐 gRPC를 이용하던 간에 서로 통신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야지 일단은 UI도 독립이 되고 백엔드 독립이 되고. 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는 이유가 뭐라면요. 예, 예,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왜 이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정해주는 API는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면은 자주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게 US 사용자의 어떤 패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서 개발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의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우리 혼자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 동료들하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랑 같이 하는 동료들이 누구냐?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획자가 필요한 거고, PM도 필요할 거고, 업무 전문가도 필요하고, 개발자분들도 필요하고, 아키텍트도 필요한데 이런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니까 같이 하는 티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은 역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내부 직원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 내부 직원으로만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잘 모르시는데 내가 교육을 하면서 같이 가겠다, 할 수 있다, 런닝 커브 갭을 줄일 수 있다 하시는 들면은 같이 가셔도 되고 서비스 메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다 아키텍팅 하고 개발만 하면 된다라는 하시는 들면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티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중요하다. 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코네이 법칙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구조가 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팀을 이렇게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는 서비스 하나 만든다고 하나의 팀으로 해주진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 이제 파트를 두죠, 파트를. 네, 팀 내에 이제 파트를 둬서 마치 이제 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A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핑을 해줘야 되고 B도 마찬가지로 거기 모여 있을 수 있게 그룹핑 해줘야 되는 거고 프론트엔드끼리 그룹핑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이것만 고민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조직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회사 내 팀이 이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상적으로 업무적인 그룹은 업무적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업무적으로 그룹핑을 하는 건 되게 유리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레거시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없으면 오히려 심플합니다. 근데 레거시가 있으면은 고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안도 봐야 되지. 이 레거시 내가 봐야 될 데이터 위치가 저쪽에 온프레미스에 있는지 클라우드에 있는지를 봐야 되지. 그럼 내가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새로 서비스를 만들 건데 온프레미스에 있으면은 이거 가는 VPN 연결돼 있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쪽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뭐 오라클이면 못 올리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뭐 프로시저를 쓰고 있는지 커스텀 펑션이 많은지 막 그런 PLSQL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보면은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전략을 어떻게 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완료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무한한 시간을 받은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더 고민하려면 네고시에 대한 분석이 되게 철저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고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모노리식이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네고시를 다 봤는데 얘가 똥이에요. 만약에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 아이고 제가 시간이 들어서 불 꺼졌는데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를 분리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잘못 구현되어 있는데 얘를 쪼개져 봤자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없죠. 그럴 경우에는 리페토닝 먼저 하셔야 됩니다. 리페토닝을 먼저 하고 기술 부채를 좀 덜어내야 돼요. 아니면은 시간과 그 리소스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 꼭 정답이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 나온 기술이 당연히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새로 나왔겠죠.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 기술을 쓴다고 했을 때 레퍼런스도 많지 않고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시장에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기술을 쓸 때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나의 니즈는 이런데 이 니즈를 이 기술이 과연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또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의 기술을 도입하기까지는 그냥 많이 쓰는데 구글 트렌드 보니까는 잘 나가던데 이게 아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모노리식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실제 몸은 펭귄이고 머리는 코끼리다. 이렇게 해서 막 웃긴 자료로 나온 건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실제 관리자 서비스가 모노리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드 유저를 위한 B2C 서비스는 비즈니스 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도 나쁘지 않다. 이미 그렇게 프로젝트 했었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일리는 필요 없다. 모노식도 섞일 수 있다. 그래서 오픈을 열어놓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A로 한다고 해가지고 MSA로만 해야 되네. MSA가 아니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노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분들을 사례를 보게 되면 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바꾸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상할 수 있지만 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레거시가 존재할 경우에는 무조건 미니 서비스를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미니 서비스 형태, shared 데이터 베이스가 있는 상태와 신규 서비스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가져가는 상태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미니 서비스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기 전에 자가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는 되게 챌린지업을한 프로젝트예요.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리고 설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부터 때문에 느려지기도 하고 API도 엄청 많고 트렌즈 관리하기도 힘들고 디버깅이 어렵고 테스트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의 유용성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좋다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나 고생하더라도 하겠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ROI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노리식으로 했을 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했을 때하고의 실제 ROI라는 게 맺어지는 게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죠, 당연히. 초반에 많이 드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되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우린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그럴 경우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도메인이 되게 애매하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조직 개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 팀 내에다가 파트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모듈 서비스 단위로 쪼갤 수가 없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과 책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사용하는 패턴, 기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부는 아니지만 키맨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기술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잘 알거나 잘 하는 걸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걸 하게 되면은 되게 이게 힘들고 자존감도 깎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고려사항들은 일단 성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부분은 성능에 되게 민감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성능에 민감한 거면은 테이블 조인을 일부 허용해 줄 필요성도 있다. 왜냐면은 만약에 만드는데 API 서비스 10개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했는데 10군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내가 머징해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너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는 허용해야 된다. 조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랜지션 관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트랜지션에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잖아요. 서비스 단위로. 그러면 데이터 중복은 당연한 겁니다. 예. 데이터 중복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테이블의 아이디가 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버헤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노리스 큰 거 이렇게 큰 커다란 거 HA 구성으로 이렇게 두 개 운영하는 게 솔직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막 20개, 30개 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대비 이걸 보시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팀밍 장애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뭐 저도 아직은 계속 배우는 입장이고요.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위에 경영진 분들은 이제 마법의 키워드로 보시니까 야 마이크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 우리도 MSA 하는 거야?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하던데 우리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진짜 명확해야 돼요. 도메인도 명확해야 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하는 나의 동료가 이 기술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럴 경우에는 그냥 팀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예.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아 나는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때 준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기술 관점에서는 새로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전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웹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일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실제 뭐 서비스 메시 이런 걸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그냥 디스커버리랑 쓴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그 MS의 디자인 패턴 중에 되게 일부다 쓰는 게 그러면 굳이 되게 크게 일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되게 적은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모노리스도 있고 뭐 미니 서비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으니까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과연 최적이고 최선인지 그런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하죠. 근데
실제 구현할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까 그 신청하실 때 보니까 그 질문들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끝나면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제 나름대로 질문에 답변을 달았고요. 달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시면 뭐 제 트위터나 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의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웹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논블럭킹을 저희는 안 써요. 안 써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시간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고려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좀 수립이 되면은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요? 예. 네, 예, 잠깐만요. 채팅 올라온 거는 제가 요거 잠깐 설명하고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거 그 웨비나 등록하실 때 질문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다 달아드렸어요. 일단 서면으로만 죄송스럽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공유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질문 오신 게 있는데요. 관리자는 모르는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예. 클라이언트가 MSA가 아니고요. 그 저기 백엔드 서비스, 그러니까 B2C 서비스를 이제 MS를 구성을 했고요. DB는 통화 TV를 썼고요. 그리고 CQRS 패턴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관리자 쪽, 그러니까 통화 TV이기 때문에 관리자에서는 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관리자 서비스에서는 모노식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다른 서비스 갖고 있는 그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직접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API 통신으로 만들어 놨고, 근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테이블을 조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어글리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든 API는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그거를 저희는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나눴을 때는 CQRS 패턴을 사거나 API 컴포지션을 사용해도 코딩 에러지 중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일단은 이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모니터링 한다는 거는 이게 런타임 시점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단 발생한 다음에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뭐 CQRS 쓰게 되면은 그 싱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되게 빨리 동작이 되면은. 근데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CQRS 쓰면서 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짧은 텀이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 필요한 테이블을 쪼개서 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 서비스에서만 허용을 시켜주고 가능하면 이제 API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디자인 패턴 중에 실제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사과 패턴을 쓰지만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CQRS나 사과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답변이 좀 됐을까요? 그리고 BFF는 이거는요 그 일단 구성이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그 BFF랑 그 UI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내에서는 BFF랑 UI 서버를 같이 뒀어요. 이제 같이 두게 되면은 API 게이트웨이 앞에 둬요. 앞에 두고요. 그리고 만약에 BFF가 API만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API 게이트웨이 뒤에 둡니다. 예, 뒤에 두고 이 BFF는 그냥 디스커버리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BFF가 제공해 주는 API도 API 게이트웨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도 10분 남았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없으실까요? 그래서 미리 질문 주셨던 부분들은 일단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메일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 그게 이제 그 질문하신 네오스카이님이 초보자인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초보자신지요? 예. 막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현재 네오스카님이 초보자세요. 초보자시면은 일단은 저는 책보다는요. 일단은 저기 뭐 저희 그 인터넷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블로그 같은데 이제 MS에 검색하면은 블로깅 포스팅을 일단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글을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 강의 저는 책을 안 사가지고요. 책을 안 봤어요. 서비스 책을 안 보고 그냥 제가 보는 사이트는 있어요. 사이트는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저한테 뭐 메일이나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봤던 사이트 주소는 제가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될까요? 네. 또 질문. 음, 음, MS를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일 때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맞아요. 토익 프로젝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보면은 그 MSA를 학습하실 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코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김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노직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뭐 여러 개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여러 군데 디스커버리도 테스트를 해보고 뭐 서킷 브레이커 테스트를 해보고 폴트 인젝션도 해보고 미니 쿠베 써도 되거든요. 미니 쿠베를 써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 패턴을 학습하는 거는 토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능을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패턴을 학습하기 위한 용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내가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선님께서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가는데 처음에 와서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AWS의 EKS에다가 이스트오를 설치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 아키텍팅을 맡았고 다른 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스티오를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은 이제 운영을 그 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팀이 해야 되고 그 팀은 뭐 서킷 브레이커나 펄트 인젝션이나 뭐 레질리언스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일단 디스커버리만 잘 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티어를 뺐어요. 빼고 그냥 쿠버네티스의 그냥 그 나우팅 기능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만들어 다시 바꿔놨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활용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다음에 나는 뭐 서킷 브레이커 필요해라고 다 인지를 하시면 그 다시 넣어도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서비스 메시를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더군다나 개발 팀원이 네 분이면은 시간을 더 할당을 받으시던가 인원을 더 충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작업이 많거든요. 만들고 나면 괜찮은데 초반 세팅하는 게 작업이 좀 많아요.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요. 일단은 개발도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개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뭐 메이블이라든가 그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저희 어떤 라이브러리들 뭐 실제 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들 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자 이렇게 많이 아셔야 돼요. 그 개발을 왜 잘해야 되냐면은
아키텍트가 설계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나가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아키텍트는 설계를 잘 그리고 전체 모습을 잘 그리고 그 전체 모습에 그 세부, 그러니까 숲을 하나 그리고 숲 안에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로젝트 환경을 제가 구성을 하고 샘플 코드도 만들고 가이드도 만들어 가지고 개발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드리고 그분들이 개발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은 내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아키텍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개발을 하시면서 내가 사용하는 갑자기 개발하는데 컨테이너를 개발하게 됐어. 그럼 쿠버네티스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MSL을 하래. 서비스 메시 도입한대. 서비스 메시 공부하시고요. 개발 환경 잡아달래. 메이블이나 뭐 그래도 공부하시고 젠키스라든가 CI/CD 뭐 아르고 CD라든가 다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역할을 맡으실 거예요.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는 기술 관점이고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 관점인데 비즈니스도 잘 아셔야 되고 이 기술을 비즈니스 형태로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술 관점에서 처했을 때 의사결정 포인트도 잘 집으셔야 돼요. 약간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갖춰 나가시면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예, 그 저거는 제가 원래 저 기간이 원래 10 저거 다 만드는데 원래 처음에 계약 기간이 16개월인가 18개월이었을 거예요. 16개월 정도 됐을 건데 제가 5개월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이미 좀 위험했기 때문에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서 비즈니스 개발하신 분들 많이 넣어가지고 토탈 한 다 포함해가지고 한 70명? 70명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70명 정도 투입된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아이디는 제가 아까 그 서면으로 답변을 다 적었거든요. 거기 메뉴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 통화TV로 구현한 특별한 이유는요. 내 것이 때문에 그랬어요. 내 것이가 존재했었고 내 것이 기관계 시스템에서 약 80%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았고 80%의 데이터를 동기화를 EI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가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통화TV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까요? 예. 다 퇴근하셔가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저더불어. 감사합니다. 주길재 팀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GS 리테일에서 좋은 개발자분들 많이 모시고 있으니 네. 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맨 하단에 보면 어디로 연락하시면 되는지 있습니다. GS 리테일에 주길재 팀장님한테 직접 문의셔도 좋고요.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